해외 군사 커뮤니티에 조용히 올라온 글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한국 차세대 현무미사일의 개념이었고 외국 전문가들조차 탄식을 내뱉을 만큼 충격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이미 현무5가 8톤급 탄두를 싣고도 비행 초기에 70지라는 극한 하중을 버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탄도미사일 구조를 완전히 새로 만든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어태큼스의 227kg 대비 35배 이상 무거운 탄두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현무6와 7에서 기존의 지하관통 구조를 넘어 도시 전체를 덮는 분산지능 타격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퍼지자 해외 군사 커뮤니티는 사실상 폭발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해 다수의 지능형 플랫폼이 퍼져나가는 구조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전화하지 못한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신들이 특히 충격을 받은 건 드론 기반 분산 타격 시스템과 탄도미사일 결합이 가능한 국가가 현재 한국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분석기관은 현무 플랫폼의 순항 단계 평균 속도를 마하 5 이상으로 추정하면서 비행 시간을 거리별로 계산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약 195km 거리 기준 마하5는 약 5분 도달이 가능하며 이는 미국이 개발하던 신형 극초음속 무기보다도 실전적 시간값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해외 분석기관들이 높게 평가한 부분이 바로 이 시간값이었습니다. 드론 단독 침투는 평균 3-4시간, 장거리 침투는 6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탄도미사일에 실어보내면 이 시간 차이가 최대 60배 이상 단축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빠른 타격이 아니라 작전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 외신이 파고들었던 정량 데이터가 국산 화율이었습니다. 한국은 현무5 개발 과정에서 고체 추진제, 터보펌프, 재진입체, 고온복합 소재, 관성항법 장치까지 국산 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미국이 60에서 70%, 유럽이 50에서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미사일 기술이 현재도 미국 부품 의존도가 4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신들은 한국이 사실상 완전한 독립개발 체계를 갖춘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 군사전문지가 설명한 분석에서는 한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 후 불과 2년 만에 사거리를 3배 이상 확장하고 탄두 중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속도를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에서는 10년이 걸릴 개발을 3년 만에 압축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재진입체 고온 내열 소재 개발에 약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해외 전문 매체는 이 금액을 미국 사드 재진입체 개발비의 약 70%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 국가 단위로 5조에서 8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3조 원 규모는 규모 대비 효율성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데이터 축적량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개된 정부 자료 기준 한국은 지난 12년 동안 탄도비행체 시험 발사를 약 275회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의 20회, 유럽 주요국의 40회, 이스라엘의 90회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수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비행 시험 횟수가 많을수록 관성항법 오차 보정 데이터가 증가하고 타격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이 시험 횟수를 핵심 지표로 다룬 이유였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은 한국이 CP 값을 5m 이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 이 수치는 미국 어태큼스의 10m보다 절반 정도 더 정밀하며 중국 DF-15의 30에서 45m 범위에 비해 최대 9배 이상 정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외신들이 가장 크게 집중한 정량 데이터는 천무 3.0 기반 자폭형 드론의 표적 탐지 AI 정확도가 92%까지 도달했다는 공개 자료였습니다. 해외 군사기관은 이 수치가 현무6와 7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드론이 도시 상공에서 전개됐을 때 지도부 차량 이동 경로 추적 확률이 약 8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찰 자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이 현실적인 비핵 고위력 억제 체계를 가장 먼저 완성할 국가라고 분석했습니다.
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하지만 한국은 동일한 억제력을 정밀성과 정보 지배로 대체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해외 분석기관들이 실제로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현무5의 8톤급 탄두가 지하 100m 터널을 파괴할 수 있는 관통력이라는 분석, 현무6가 마하 7급 속도를 목표로 할 경우 도시 상공 도달 시간이 3분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또 현무7이 드론 전개량을 30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업계 내부 추정까지 모두 외신들은 숫자로 계산했고, 이 모든 수치가 기존 억제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단일 문장으로 귀결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첫 지능 분산형 초정밀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다. 핵 없이도 도시를 관통하는 억제력을 가진 국가, 그리고 그 기술적 기반은 이미 현무5에서 확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한국의 현무6와 7을 다시 들여다본 이유는 이 미사일이 기존 탄도무기의 틀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외신들이 집중한 부분은 한국이 비공개로 축적해온 복합 유도 기술이 실전 환경에서 목표를 끝까지 추적하는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관성항법과 지상보정신의 전술위성까지 묶인 3중 유도 구조는 고속 비행체에 적용하기 어렵지만 한국은 이 구조를 안정화시키며 CEP 오차를 5m 이하로 떨어뜨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능력을 미국 전략무기 일부에서만 가능했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고체 연료 기술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출력이 15% 이상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거리 여유가 확실히 생겼고 탄두 중량 대비 손실률이 낮아졌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중국도 쉽게 달성하지 못했던 영역이었고,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고체 연료의 효율성 하나만으로도 차세대 전술 미사일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외신이 가장 크게 반응한 부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드론을 단순히 미사일에 싣는 수준이 아니라 분산지능 타격 플랫폼으로 변환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새로운 현무 미사일이 마하5 이상으로 도달한 뒤 드론 30기 이상이 동시에 전개되면 목표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구조가 되는데, 해외 전문지들은 이 능력을 이동식 발사대를 가장 먼저 제거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가 생존 시간을 벌지 못하면 억제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사실상 핵심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는 효과를 냅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드론 모듈을 12번 넘게 교체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는 결국 전장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충격과 진동을 견디지 못해 실패가 이어졌지만 구조를 모듈식으로 바꾸고 탑재 수량을 늘리자 생존율과 타격 성공률이 동시에 뛰어올랐습니다. 해외 전문지는 이 과정을 한국만 구현한 확률 기반 타격 시스템으로 규정했고, 기술을 실전으로 연결하는 능력에서 한국이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흐름과 맞물린 결정적 요소가 재진 입체 복합 소재였습니다. 해외 분석기관은 한국이 확보한 내열 한계가 2700대 육박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러시아와 중국보다 기술력이 더 높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이 고속 재진입 기술은 차세대 현무의 방향 전환 구조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고, 한국이 가장 먼저 벽을 넘었다는 해외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군사 연구기관은 한국이 현무6와 7을 완성하면 기존 강대국이 독점하던 고정밀 전술 미사일 시장이 새로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속도, 정밀도, 내열성, 유도 알고리즘, 드론 분산 타격까지 모두 갖춘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차세대 현무를 핵 대신 억제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전략 플랫폼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은 25년 6월 28일 천룡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입니다. 한국이 실시한 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미국 국방부는 숫자를 계산하기 바빠졌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12차 한미방위비 협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비와 관세 일괄 협상을 거론하며 28,500명의 주한미군 비용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실험으로 한반도의 작전 공백을 우리 기술로 메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고,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방위비 인상폭을 억제하려는 외교적 지렛대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시험 발사 이후 베이징이 서해 에이디즈 긴장 관리와 미중 전략 경쟁 균형을 우선해
한국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시연을 저강도 대응 수준으로 처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6월 25일에 실시한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국제정세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군 제3 훈련전투비행단이 상공에서 FA-50에 매달린 철용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안전분리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방위사업청 주관 3당의 비행 검증의 마지막 관문으로 길이 약 4.9m, 무게 1톤 내외 스텔스 탄체가 기체와 간섭 없이 떨어져 9km 이상 활공하며 실전 투입 관문을 성공적으로 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철용 공대지 미사일을 독일의 타우러스를 베낀 미사일로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타우러스를 참고해 만들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우러스보다 오히려 철용의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MBA의 타우러스를 뛰어넘은 철용의 개발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철용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중형 전투기뿐 아니라 경전투기 플랫폼에서도 최대 600km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적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평양은 3월 10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기존 킬체인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장거리 순항무장 시험에 대한 경계성 완충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 지휘부 입장에서 은폐갱도와 이동식 TEL 리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철용 사업은 부품난으로 지연된 타우러스 창정비 사태가 불러온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에서 출발했습니다. 독일 제조사가 창정비를 2030년으로 미루겠다고 통보한 순간 우리 공군은 장거리 정밀타격 자산이 최대 5년 동안 공백 상태에 빠질 위험을 맞이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즉시 2018년 착수했던 한국형 타우러스 연구를 가속했고 2023년 체계 개발, 2024년 연합 지상시험을 끝낸 뒤 2025년 비행시험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사거리 600km, 탄도 480kg급 철용입니다. 전술적으론 적방공망 외곽에서 갱도 지휘소를 정밀 관통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3중 유도계는 GPS 제밍을 무력화하며 초저고도 은밀 비행 뒤 급강하 관통 패턴으로 요격 가능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FA-50과 KF-21 두 기종이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군의 작전 유연성을 크게 확장합니다. 평시에는 수출형 FA-50에 실려 다국적 훈련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유사시에는 KF-21이 최대 4발을 탑재해 적 지휘부나 TEL 또는 레이더를 일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술 지평이 넓어진 만큼 전략적 억제력도 기하급수로 상승했고 주변국 방공망 운영자들은 이제 레이더 스크린에 잡히지 않는 한국산 순항미사일을 상수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철용의 태생 자체가 적 레이더를 속여야 산다는 명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 설계팀은 첫 3D 모델부터 흡입구를 어떻게 숨길 것인가를 놓고 밤새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존 타우러스나 제즘처럼 측면 흡입구를 드러내면 제작은 쉬워도 RCS가 늘어납니다. 연구진은 이 허점을 막기 위해 동체하부 일체형 S덕트를 선택했습니다. 사천풍동 시험동에서는 고속카메라가 S덕트 안쪽에 형성되는 와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연구원들은 해상도가 자글자글한 압력 분포 영상을 보면서 0.1도씩 덕트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압력 손실을 2% 이내로 봉인하면서도 외부에서는 흡입구가 보이지 않는 곡선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동체 전면은 육각 사다리꼴을 맞물려 전파를 좌우로 흘리도록 설계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RCS 챔버 계측 결과 동체 전면 RCS는 0.09제곱미터대로 측정됐고 이는 타우러스 대비 2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진은 최소한 F-35 측면 면적과 비슷하게는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복합재 몰드를 3번이나 폐기하면서까지 표면 오차 0.2mm를 지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내부 비화 하나가 있는데요. 첫 시제품을 레이더 챔버에 세웠을 때 스텔스 흡입구 덮개가 진동으로 살짝 떠서 RCS가 갑자기 튀어올라 이를 보완하기도 했었는데요. 철용은 미사일 후방 구조도 독특합니다. 상하부의 경사진 복합자의 꼬리날개 4장을 X자로 붙여 비행 안정성을 높였는데
날개 루트에는 전도성 도료를 겹칠로 입혀 전파 산란을 억제했습니다.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터보팬 소형화 기종을 기본으로 배기 노즐 끝단을 톱니 모양 서레이티드 노즐로 깎아 적외선 신호를 줄였습니다. 시험 발사용 시제타는 고온 저장 48시간, 저온 저장 72시간, 진동 30시간을 연속 통과했는데 여기서 불량률 제로가 찍히자 현장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놀랐다는 뒷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하나 강력한 숨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철용은 연료통을 습식 복합자의 탱크로 제작했습니다. 알루미늄 리벳을 없애서 스텔스 단면을 깨끗이 유지하려는 의도였는데 이 공법 덕에 10년 이상 연료를 뺄 필요 없이 보관할 수 있는 저가스 증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드론용 수소 탱크 기술을 응용해 내부 코팅제를 개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덕분에 단일 버전으로 FA50과 KF21 두 기종에 그대로 장착할 수 있게 됐고 추가 유도형으로 따로 개발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조달청 등록명,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투 시절부터 장착 파일런 스트러트까지 전파 흡수 코팅을 했습니다. 발사 순간 파일런이 미사일과 분리돼도 기체에서 RCS 스파이크가 튀지 않도록 플랩과 파일런 사이 틈새까지 흡수 필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결국 철용의 스텔스 비화는 엔진 흡입구부터 파일런 분리면까지 레이더에 적힌 모든 숫자를 지우려는 한국 개발진의 광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철용에 부여한 첫 임무는 북한 깊숙한 갱도까지 정밀 관통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기였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를 600km로 잡았습니다. 남해나동의 해상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을 포괄하고 유사시 일본 서부나 중국 연안 방공망 주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방사청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사거리는 620km, 순항고도는 30m 이하, 최대 마하 0.9를 유지합니다. 사실 마하 0.9가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마하 5를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된 시점에 너무 느린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속도에는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일 설계에서 초음속을 노리면 엔진 흡입압이 달라지고 연료도 급증해 진동 문제가 폭발합니다. 대신 음속을 유지하면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지형 따라 흐르는 스커트 비행으로 요격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탄두는 기본 480km 관통형입니다. 두께 6m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동체 일체형 다단 관통신관으로 뚫고 들어가 최적 깊이에서 폭발하는 방식인데 관통부 전면에는 붕속 컴포짓을 두르고 후부에는 고폭약 180km를 충전했습니다. 만약 활주로 무력화나 산악지대 지휘소 공격이 필요하면 파편형 탄두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철용 미사일의 운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평시 훈련에선 FA50 블록 20이 공대지 두 발을 싣고 30분 거리를 순항해 훈련 해상 사격장을 찍고 돌아옵니다. 유사시엔 KF-21이 최대 4발을 장착해 서해상 저고도로 진입한 뒤 120km 바깥에서 한꺼번에 투하합니다. 미사일은 곧바로 20m 저고도부터 서해오도와 평양 중간 계곡을 타고 흐르다가 목적지 3km 전에서 고도를 400m로 살짝 올려 관통 각도를 확보한 뒤 급강하합니다. 이때 적지상 레이더가 미사일을 탐지할 시간은 15초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적은 철용을 파악하더라도 요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철용 탑재 FA50 영상이 공개된 뒤 방산 수출 상담 창구가 바빠졌습니다. 먼저 폴란드 공군이 FA50PL 2차 구매 옵션에 철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공식 질의를 보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장거리 레이더 기지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거리 순항 무장 패키지의 경제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에선 말레이시아 공군이 올해 하반기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릴 리마 2025전에 시연용 철용 실물 모형 전시를 요청했는데 이는 제즈미아를 도입 중인 호주 대비 전략 균형을 맞추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 반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독일 부품난으로 타우러스 창정비가 밀리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타우러스 플러그 앤 플레이가 불투명하다면 한국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철용은 경전투기 플랫폼에도 통합이 쉬운 경량 순항 미사일이라는 장점이 있어 JF-17이나 미그-29를 운영 중인 국가들까지 관심군으로 포섭되는 중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어떨까요? 국방경제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철용 수출이 FA50 패키지와 함께 연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2030년까지 누적 고용 창출만 2,000명, 부가가치 1조 3천억 원 이상이 기대됩니다. 한국이 개발한 철용은 단순히 타우러스 대체품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군이 선제보복 타격을 자립한 결정적 퍼즐이며 세계 경전투기 무장 패러다임까지 뒤흔드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적성국 갱도와 TEL은 이제 언제든 관통당할 수 있는 위험 노출지대가 됐고, 동맹국은 한국산 스텔스 순항무기를 통해 자국 방어 공백을 채울 명분을 얻었습니다. 철용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 한반도 안보 지형뿐 아니라 동북아 힘의 균형, 나아가 글로벌 방산 시장의 교차점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엔진 흡입구를 숨긴 작은 바늘이 결국 동북아의 전략 지형을 바꾸는 은밀한 창으로 변모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철용이라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